그래서 보시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2번하고 4번 그 다음에 5번이 같은 맥락인데 2번, 4번, 5번 한번 풀어볼래요? 혹시 개념 기본으로 있어 개념 개념 기본 127페이지 2, 4, 5 1번도 해봐.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좀 하죠. 지금 1번, 2번, 그 다음에 4번, 5번, 2번 빼고 다 하셨던 거 아니에요? 3번 빼고 다 하신 거 같은데요. 자, 1번 보시면 그림은 종이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내에 한 변의 길이가 0.1m인 정사각형 도선이 있고요. 이때 도선의 저항이 15mm라고 쳤을 때 자기장의 세기를 나와 같이 변화시킵니다. 1초일 때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구해보고 4초일 때도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1초와 4초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있는 건 맞는데 세기를 계속 변화시킬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기장의 세기는 옆에 있는 그래프만큼 변화시켜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초까지는 자기장의 세기가 0이었다가 8까지 늘어나는 거니까 1초당 자기장이 4씩 변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6초일 때 다시 0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테슬라야 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1초일 때와 4초일 때를 보시면 1초일 때, 4초일 때입니다. 자, 1초일 때를 보시면요. 1초일 때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1초일 때라는 얘기는 사실은 0초에서 1초로 오면서의 변화를 봐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4초일 때는 3초에서 4초로 오면서 변화량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0초일 때는 자기장이 얼마냐면 0이었다가요. 1초가 되는 순간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가 되냐면 4가 돼요. 그러면 0에서 1초로 오면서 자기장의 변화량이 얼마가 생겼냐면 모든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니까 얘는 자기장이 4만큼 들어가는 방향으로 증가했어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런 얘기야. 됐어? 그러면 이렇게 자기장이 변하면 그 변화가 싫어서 그 변화를 없애기 위해서 유도전류가 흐른다 그랬는데 이 변화를 없애려면요. 들어가는 방향은 4만큼 늘어났으니까 얘는 이걸 없애기 위해서 거꾸로 나오는 방향으로 4만큼의 됐어? 자기장을 늘리기 위해서 전류가 흐르겠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류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이 미음자 도선의 전류가 흐를 거니까 나오는 방향 전류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때 전류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 얘기고요. 그러면 이때 전류가 흐르는데 얼마나 세게 흘러? 라고 하는 전류는요. 기전압,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n의 t의 델타 BA죠. 그 중에서 마이너스는 방향 설정하는 거라 그랬으면 계산의 의미가 없고요. 전체가 한 번 가는 코일입니다. 1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당 변화는요. 면적은 변화가 없는데 시간당 자기장의 세기가 변한 거죠. 됐어? 그래서 얘는요. 면적은 얼마냐면 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0.1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면적이 0.01이에요 라고 하는 면적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당 변화량은 얘는 1초에 자기장이 4 증가했어 이런 뜻이죠. 맞냐? 그래서 실제로 유도된 전압은 이만큼 생길 거고 그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시면 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이 도선의 저항이 얼마냐면 15M이에요. 이렇게 나누시면 된다고요. 되겠어? 얼마 나오냐? 4 곱하기 10에 얼마? 마이너스 6승? 이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만큼의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되면 돼요. 자, 똑같이 4초를 보시면요. 4초는 거꾸로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줄어요. 됐냐? 네,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주는데 3초에서 4초로 갈 때 변화량을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전체 변화량이 균일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전체 변화량이 균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4초 동안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8만큼 감소해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 구간을 나는 어디에서 2초에서 6초까지를 그냥 한꺼번에 봐도 4초일 때 변화량이랑 같습니다. 변화량은 일정하니까. 됐죠? 그러면 2초에서 4초까지 보면 얘는요.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전체적으로 8만큼 뭐 하냐면 감소해요. 감소하는 거 싫어서 증가시킵니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8만큼. 됐어? 네. 그래서 이때는요.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주는 게 싫어서 스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더 늘린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때는 전류는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흘러요. 그러면 얼마만큼 흐르냐면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방향 선정할 필요 없고 한 번 감은 거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시간 내가 본 구간은 4초 동안에 자기장의 세기가요. 8이었다가 0 됐으니까 나중에서 처음을 빼시면 되니까 -8 이런 뜻이에요. 그쵸? 자기장이 8만큼 줄었어요. 면적은 똑같이 10에 -2승이고요. 자기장도 10에 -3승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전압 생겨요. 그거를 저항으로 나누시면 되니까 저항을 10으로 나누시면 되는데요. 아니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얘는 얼마 되냐면 2 곱하기 10의 -6승 암페어가 되는데요. 됐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화량을 보는 게 뒤에 가면 심화 문제에서 엄청 까다롭게 나옵니다. 이 정도는 이해를 좀 하고 가셔야 뒷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2번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는데요. 내가 이번에는 이 자기장의 세기를 일정하게 고정 시켜놓고 도선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도선을 당기면 점점 도선이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도선 속에 있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줄어드는 거 싫어서 스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건데 그 시계 방향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시면 돼요? B에서 A 방향? 됐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시계 방향이니까.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압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움직이는 도선에서의 전압의 세기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브라보로 계산하시면 된다. 똑같은 거죠. 되겠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걸 이용해서 4번 보시면 다음과 같이 자석 사이에 수평으로 놓인 디귿자 도선에서 막대를 CD에 놓고 일정한 속력으로 잡아당길 겁니다. 그중 기억. 도체 막대를 한번 잡아당기면 저절로 계속 갈까? 그럴 수 없어요. 자기력이라는 게 생기니까. 니은. 도체 막대를 빨리 움직일수록 A, B 사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니 네. 빨리 움직이면 됐죠? 네. 그 안에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량이 커지기 때문에 빨리 전류가 더 세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디귿. 도체 막대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도체 막대에서 유도 전류는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잡아당기면 잡아당길수록 위쪽 방향으로의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해요. 이게 싫어요. 그래서 스스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이렇게 흐르겠죠. 보이세요? 시계 방향으로 흐릅니다. 됐죠? 네, 그러니까 D에서 A로 내려오는 방향이어야 되겠죠. 되겠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그림은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코일을 일정한 밑줄쳐 각속도 되게 오랜만에 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움직인 각도 이걸로 표현한 걸 각속도라고 해. 맞죠? 네. 그러니까 1초 동안에 각도가 30 바뀌었어요. 그러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각도가 30 바뀌었네. 그래서 이게 바로 각속도. 물론 우리는 라디안으로 표현할 거지만. 되겠죠? 네.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움직인 각도를 각속도라고 해서 T분의 세타는 오메가야 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을 시킵니다. 이때 자기장의 방향과 코일의 단면적이 수직하게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저항 아래 흐르는 교류 진동수 F와 각속도 T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는데
얘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움직인 각도가 세타라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 동안의 움직인 각도는 2파이야. 맞죠? 그래서 각속도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t라고 하는 건 주기고요. 주기의 역수가 뭐냐면 진동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2파이 f다. 이거죠. 이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각속도와 주기 진동수 사이의 관계를 진동수로 정리해달라 그랬으니까 이걸 진동수로 정리하시면 보이세요? F는 오메가 분의 2파이 이렇게 쓰시면 끝. 되겠냐?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이거는 사실은 자기력보다는 그냥 각속도에서 나오는 문제다. 별도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어? 분모라. 아 그러네. 나는 도대체 뭘로 정리하거냐? F는 2파이분의 오메가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코일에 유도되는 기절력의 최대일 때와 최소일 때의 각도가 각각 몇 도이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얘가 움직이면서요. 실제로 그 안에 자기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얘가 회전하는 각도를 이렇게 그리시면 사이너스 모습이에요. 사이너스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회전을 하면 그 안에 수직 방향으로 들어오는 자기장의 세기가 이 정도 되는 모습이야. 그랬을 때 유도 전류가 많이 생기는 건 변화량이 크면 되죠. 변화량이 뭐냐면 바로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화량을 기울기로 보시면 되는데 이때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이 최대일 때와 최소일 때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 몇 페이지 하고 있죠? 거기 페이지 한 번만 읽어줘. 127페이지. 127. 오 5번에 2번은 좀 놔둘게요. 선생님이 확인을 좀 할게요. 5번에 2번은 선생님이 확인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이상하게 나와 있어서 확인을 해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각도가 표시되어 있는 게 맞으면 답이 틀리고요. 답이 맞으면 각도 표시가 잘못되어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 수정본이 나와 있나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놔두시고요. 다음 주에 선생님이 설명드릴게요. 뭐가 잘못돼서 나온 건지 확인해 봐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28페이지 보시면 128페이지부터가 이제 실제로 수능에서 실전으로 나오는 거고 이게 골때리입니다. 자,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좀 생각할 거리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해보면 좋을 만한 게 뭐가 있냐면 꼬맹아 128페이지에 1번 요거 빨리 하고 뒤에 있는 얘기를 해서 이 책을 끝내드릴게요. 1번 하고요. 넘기시면 5번입니다. 1번, 5번. 되겠냐? 요거 두 문제만 하고 넘길게요. 해봐.
1번하고 5번 해봐라고 했었는데요. 자, 1번 보시면 그림은 코일의 중심축에 따라서 막대 자석을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일 때 속력 V로 아래쪽으로 운동하는 막대 자석의 N극의 끝이 P점을 지나는 순간 검육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고 한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요. 이렇게 도체통 속에다가 N극을 밀어넣을 때, 됐죠? V의 속도로 밀어넣을 때 검육계라고 하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바늘이 원점이 가운데 있거든요. 얘가 이렇게 내려올 때 이쪽에 N극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검육계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돌면서 몇 암페어 이렇게 가르쳤대요. 되겠어? 그러니까 N극이 이쪽으로 생긴다는 건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오른쪽으로 검육의 바늘이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1번은요. N극을 2배 많은 속력으로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움직임 각도도 커지겠죠. 됐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이 각도를 지금 현재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 각도보다 더 크게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S극을 내린다면 S극을 밑으로 내릴 때는요. 못 내려오게 여기에 S극이 생기니까 N극이 생길 때 하고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러면 검육계가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로 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왼쪽 방향으로 돌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움직이는 속도가 V가 아니고 2V니까 요 각도보다 크겠죠. 그래서 세타보다 클 거야.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요. S극을 위로 움직이게 한다. 그러면 S가 올라가려고 하면 못 올라가게 N극 생겨야 되니까 얘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이때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고요. 속도가 V니까 아까와 똑같이 세타만큼 생기겠죠. 뭐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기억 보시면요. 실험 1에서 검육계의 바늘의 회전각은 세타보다 커야 되는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 1과 2에서 검육의 바늘의 회전각의 크기는 같습니까? 둘이 같은 속도니까 2V니까 회전각도 같아요. 실험 1과 3에서 검육의 바늘의 회전 방향이 같습니까? 그랬는데 1번하고 3번은 오른쪽 회전 방향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라고 했고요. 넘어갈게요. 5번 보시면 이제부터 이제 산수하시는 건데요. 그림은 균일한 자기장 영역 1번과 2번의 길이가 4m인 직사각형 도선이요. 플러스 X축 방향으로 1의 빠르기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1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B제로이고 2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안 가르쳐 줄 거고요. 들어가는 방향이라고요. 0초일 때 도선에 1에 들어가기 시작하여 3초일 때와 5초일 때 도선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와 방향은 같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려보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사실은 도선이요. 이렇게 0, 2, 4가 있고요. 여기에 4m에 해당되는 도선이 지나갈 건데 1초당 1m의 빠르기로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0초일 때는 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자기장의 세기가 없다고요. 그쵸? 근데 1초가 되면 얘가 1m 안으로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1m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1m 안에 B제로라는 자기장이 생겨. 그래서 1초일 때 생긴 자기장의 세기가 B제로다 이렇게 놓을게요. 그 다음에 2초일 때는요 1m 더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B제로라는 게 2m 면적에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1m당 B제로가 2개 있죠. 그래서 네, 1m당 B제로씩 들어있으니까 전체 자기장의 세기는 2B제로야 이렇게 놓을게요. 가능해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3초일 때는 얘가 한 칸 더가 3m에 와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2m는 1번 영역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1m는 2번 영역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자기장의 세기는 모르니까 그냥 B로 놓을게요. 그러면 전체 도선의 자기장의 세기는 2B 제곱 더하기 B만큼 2예요. 그쵸? 그 다음에 4초일 때는 여기 절반 들어오고 여기 절반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전체 도선의 자기장의 세기는 2B 제로 더하기 2B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영역은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이야.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이야. 그러면 우리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플러스로 놓고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마이너스로 놓으시면 얘는 마이너스 방향의 자기장이 B만큼 있어요. 이런 뜻. 그럼 선생님 여기는 자기장 뭘로 놓을래요? 네가 생각해보세요. 아무거나. 그럼 저는 여기도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할래요. 그러면 여기도 들어가는 방향이면 마이너스 B0, 마이너스 2B0, 마이너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되겠어? 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자. 들어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추정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자기장의 세기는 B 이렇게 놓은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때 이 점 이렇게 놓고 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3초일 때와 5초일 때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 같으니까 그래서 5초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5초는요 드디어 1m가 자기장 밖으로 나왔어. 그러면 1m는 자기장 밖에 있으니까 얘 자기장의 세기는 0. 그리고 2m는 이 안에 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2B. 그리고 1m는 이 안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B0 이런 세기야. 그래서 네, 5초일 때 이렇게 돼요. 자, 그랬을 때 3초와 5초에서의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같아야 된다. 이랬습니다. 자, 근데 전류가 유도될 때는요. 자기장이 변해야 전류가 유도되는 거니까 변화량을 볼게요. 변화량을 보면 1초일 때의 변화량은 0이었다가 마이너스 B0 된 거잖아요. 그럼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니까 변화량이 마이너스 B0다. 이 얘기예요. 1초에서 2초가 될 때 변화량 나중에서 처음을 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B0 따라오겠죠. 변화량이요. 마이너스 B 변화량이요. 마이너스 B 변화량이요. 보시면 얼마입니까? 얘는 플러스 B0 이겁니다. 그랬을 때 5초일 때와 3초일 때를 보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포인트로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변하면 변하는 게 싫어서 변화량과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같은 세기만큼 흐른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B0만큼 늘었으니까 그거 싫어서 나오는 방향으로 B0만큼의 유도 전류가 흐를 거야. 되겠어? 얘 플러스 B0 플러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B0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얘가 세기와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일단 방향이 달라. 인 거죠. 그럼 틀렸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이게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고 나오는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되겠어? 네. 자, 그러면 이거를 나오는 방향으로 바꾸려면 이걸 다 플러스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네. 그러면 얘는 변화량이 B0, B 맞죠? 플러스 아니죠? 이거는 마이너스 그대로죠. 변화량 맞죠? 이거 변화량 뭡니까? 마이너스 B0죠. 그러면 그거 실어서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거니까 반대 방향으로요. 혹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 있는지 빨리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얘 뭡니까? 마이너스 B의 부호는 안 바뀌는 거죠? 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저 B 플러스 어? 어디가 플러스야? 이 전류가 플러스 아, 이거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뿔마 뿔마 마뿔마 뿔마 뿔. 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 전류 방향 플러스 같은 방향 됐어요. 이제 뭐만 같으면 돼? 세기만 같으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세기가 같으려면 B와 B제로의 자기장의 세기 같아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야. 하겠어? 요런 느낌이야. 요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1번 영역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2번 영역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1번 영역과 같구나. 뭐 이런 얘기라면, 자, 기억 볼게요. 자기장의 방향은 1과 2가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같지 않죠. 하나는 나오는 방향, 하나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니은 자기장의 색이 2에서도 B제로이다. 이거 맞는 거라고요. 디귿 1초일 때 도선에 유도되는 전류는요. 네. 몇 초요? 1초요. 1초일 때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전류 만들려고 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이면 시계 방향 유도전류 흐릅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고 계산하시는데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쉬워서 그렇게 해봐 드린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33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오는 거 숙제입니다. 자, 이제 이 전기 파트에서 큰 테마는 다 끝나서 선생님이 자잘한 것들, 그런 것들 해봐 드릴 건데 넘기시면 134페이지 상호유도라는 게 있습니다. 상호유도는요, 그냥 전자기 유도야. 전자기 유도인데 이 전자기 유도를 둘로 나눠요. 자체 유도와 상호 유도로 나눈다는 거예요. 전자기 유도는 자석으로 전류 흐르게 해요. 그 얘기예요. 근데 이때 이러한 전자기 유도에는 자체 유도라는 것과 지금 거기에 써져 있는 상호 유도라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요, 우리도 전자기 유도를 지금 막 배웠는데 우리가 한 그건 뭐야? 우리가 한 건 자체 유도입니다. 자체 유도라는 건 뭔데? 라고 하면 도선 속에다가 직접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서 그 통 속에 직접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자체 유도. 됐어? 네. 자, 도체통 속에다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서요, 그 통에서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걸 자체 유도라고 해요. 이게 자체 유도죠. 발전기는 자체 유도 시키는 거야. 근데 상호 유도라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상호 유도를 이용한 대표적인 게 변압기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 수능에서 미친 듯이 나올 건데 여러분들은 수능을 통합과학 버전으로 보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게 135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135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됐죠? 실제로요, 어떤 애들이, 됐죠? 어떤 애들이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코일이 있어요. 솔레로이드가 있죠. 솔레로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스위치를 연결해서 전류를 흐르게 했다가 끊었다, 흐르게 했다, 끊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류가 흐르는 순간 얘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니까 그 순간 자기장이 이 안에 만들어집니다. 됐죠? 어떻게?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훅 하고 생겨요. 됐죠? 네.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훅 하고 생깁니다. 그러면 그 옆에 이렇게 되어 있는 도체통이 있다고 치자.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건전지가 없이 코일만 연결해 놓은 이 아이예요. 이걸 놓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요, 직접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지 않아도 여기에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왜요? 주변에 있는 다른 도선에서 생긴 자기장의 변화가 얘한테도 영향을 주거든요. 됐죠? 그래서 순간 스위치를 확 하고 연결하는 순간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순간 확 하고 생겼다가 스위치를 끄면 자기장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 스위치를 연결해서 여기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 자기장의 세기가 10이 생겨졌다. 그랬다가 끄는 순간 0 된다.
다시 키면 10 센다. 다시 끄면 0 된다. 그래서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에는요, 여기에 있는 가라고 하는 솔레로이드 때문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죠. 9. 됐죠? 얼마씩 생깁니까? 마이너스 10. 얼마씩 생깁니까? 플러스 10. 얼마 생깁니까? 마이너스 10. 됐죠?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기에 뭐가 흐른다? 유도 전류가 여기에 흐르게 됩니다. 됐죠? 유도 전류는 무조건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같은 세기만큼 생긴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 됐죠? 그래서 직접 자기장을 만드는 어떤 도소 때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이 아이의 전류가 흐르는 행위를 우리가 상호 유도야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상호 유도를 이용한 대표적인 게 변압기야라고 얘기했어요. 변압기의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넘겨보시면 이 원리를 이용한 변압기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37페이지가 변압기 구조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여행 갈 때 엄마가 여행 가방에 챙겨 두고 다니는 이게 돼지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20V라서 엄마가 드라이기 가져갈 때 220V인데 미국이나 일본은 110V예요. 그러니까 220%를 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돼지코를 연결해서 꼽죠. 그 돼지코가 전압을 변화시켜준다. 전압을 변화시켜주는 기기예요. 그래서 변압기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220V를 110V로 바꾸거나 또는 110V를 220V로 바꾸거나 전압을 변화시켜주는 기계를 변압기라고 해요. 근데 이 변압기가 뭘 이용한 거냐면 바로 상호유도라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겁니다. 자, 보시면요. 실제로 그 돼지코를 까서 보시면요. 그 안에는 미음자 모양의 쇳덩어리가 있어요. 속은 뻥 뚫려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왼쪽 코일 감은 개수와 오른쪽의 코일 감은 개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코일은 연결되어 있지만 이 코일과 이 코일은 뜯어져 있어요. 얘네들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쪽에서 콘센트를 꼽아서 여기서 전압을 받습니다. 전압이 오죠. 예를 들어서 전압이 220V가 왔다 이렇게 칠게요. 그러면 이 변압기에서 전압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전압을 내보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몇 볼트 나가? 이런 거거든요. 이게 변압기야. 되겠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돼지코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돼지코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코일이 양쪽에 감겨져 있는데 감은 개수가 달라요. 그래서 들어오는 전압과 다른 전압을 밖으로 출력해서 내보내는 장치야. 자, 그러면 실제로 들어오는 전압과 연결되어 있는 이쪽 코일을 우리는 N1이라고 쓰고 얘를 1차 코일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전압을 변화시켜주는 이쪽을 N2라고 쓰고 2차 코일이야 이렇게 읽습니다. 지금 보시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감은 개수비가 2대 1입니다. 저쪽은 2번 가면 돼, 이쪽은 한 번밖에 안 가봤어. 됐어? 그러면 들어오는 전압과 나가는 전압의 비율이 코일 감은 개수와 똑같이 2대 1입니다. 그러니 220V를 받아들였으면 얘가 출력할 때 내보낼 때는 110V로 나가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전압을 절반으로 다운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때 전압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1차 코일에 들어오는 전류와 2차 코일에 들어오는 전류의 비율은 무조건 코일 감은 개수의 역수입니다. 그러니 1차 코일에 예를 들어서 2A가 들어왔다면 변압을 해서 나가는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2A가 나옵니다. 아니 4A가 나옵니다. 1대1이니까. 그러면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력이라고 하는 1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죠. 맞습니까? 1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로 첫 번째 들어온 전력과 변화시켜서 나가는 전력의 크기의 비율은 반드시 1대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곱하시면 440, 여기 곱해도 440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돼요? 라고 하는 거죠. 왜 코일 감은 개수와 똑같은 그죠? 네, 비율만큼의 전압의 비가 생겨서 전압을 변화시킵니까?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 때문인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들어왔을 때요, 들어오는 전압, 나가는 전압, 그 유도 기전력과 하는 식이 V는 마이너스 N의 T의 델타 파입니다. 그쵸? 1차 코일은요, 1차 전압을 1차 코일 감은 개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2차 코일의 전압은 2차 코일의 감은 개수의 시간 동안의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실제로 여기서 전류가 확 하고 들어오는 순간, 됐죠? 네, 그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에 순간 뭐가 생기냐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요. 순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 도체통을 타고 이렇게 가서 순간 같은 자기장이 이 안에 쑥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여기에 자기장의 세기가 10만큼 순간 생겼다? 얘도 같이 10만큼 생기는 겁니다. 그랬다가 얘가 자기장이 없어졌다? 얘도 없어집니다. 그러니 1차 코일의 자기장의 변화와 2차 코일의 자기장의 변화가 동시에 같은 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량은 똑같다. 이건 같다. 되겠습니까? 네. 이게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유도되는 전압은 코일의 감은 개수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니? 이 그래서 코일을 몇 번 감았냐가 그 자체가 전압의 비율이다. 근데 실제로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 생산해서 우리 집에 보내는 그 전기 에너지의 생산량은 일정하죠. 변압을 하더라도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총량. 되겠어? 에너지의 총량이라는 전력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압을 높이면 전류는 낮아져야죠. 왜? 전력이라는 총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는 전기 에너지와 나가는 전기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전력은 일정합니다. 얘가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을 높였다는 건 전류를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알겠냐? 이거고요. 들어오는 총 에너지와 나가는 총 에너지의 양은 똑같기 때문에 전력량은 1대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상호 유도라는 건 사실은 변압기의 원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다. 그 변압기의 원리가 통합과학에 나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통합과학을 수능으로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메인 테마가 될 겁니다. 전기 파트에서. 그러면 상호 유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볼게요. 145페이지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몇몇 개의 문제들을 볼게요. 자, 146페이지에 동그라미 치시면 1번, 2번, 4번, 5번, 3번만 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10번까지 다 풀면 되니까 여기선 3번만 뺄게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148페이지에 됐죠? 148페이지에서 우리가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섞여 있어서 그걸 제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별 무리 없이 다 푸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해볼래요? 자, 그럼 몇몇 개의 문제만 일단 기본적으로 좀 보죠. 그리고 할 수 있는지 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46페이지에 1번, 2번, 그 다음에 5번 됐냐? 요 정도 해보죠. 1, 2, 5 해봐.
현상만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랬는데 코일의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것, 이건 자체 유도요. 자, 전동 칫솔을 무선 충전기에 올려놓으면 전동 칫솔이 충전되는 게 이게 바로 무선 충전 이 자체가 상호 유도입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을 한다는 얘기는요. 한쪽을 전류를 흐르게 해서요. 여기에 자기장을 만들어. 그 자기장을 이 위에 있는 무선 칫솔이 그래서 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충전시키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무선 충전기 자체가 상호 유도를 이용한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기 레인지 있죠. 이게 바로 상호 유도를 이용해서 냄비를 뜨겁게 만드는 겁니다. 디귿.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의 자침이 회전한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의 바늘이 움직이는 건 맞는데요. 이건 상호 유도를 이용한 게 아니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보시면 그림은 이중 코일의 1차 코일에는 전원과 스위치 가변 저항, 2차 코일은 검유계를 연결해서요. 2차 코일에 정말 전류가 흘러 이거 보는 건데 실제로 전류를 흐르게 한 건 1차 코일입니다. 그럼 1차 코일에 생긴 자기장이 2차 코일에 영향을 줘서 2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경우만 찾으면 스위치를 닫는 순간, 여는 순간이라고 하는 그 순간은요. 그 안에 있는 자기장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전류가 흐르는 게 맞습니다. 자기장이 변하니까. 근데 스위치를 닫고 있을 때, 열고 있을 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유도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도 현상을 일으키려면 스위치를 닫고 열고를 계속 반복해야 된다. 계속 닫아만 놓거나 계속 열어만 놓으면 변화량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유도가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라고 했던 게 4번일까요? 5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5번이요. 그러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분 개수비가 2대1이야 라고 했어요. 변압기의 1차 코일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일 때 2차 코일에 연결된 저항에 전류가 I만큼 흘렀다.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 대한 1차 코일의 전력이 얼마야? 라고 하는 결국은 요거 채우라는 거야. 그래서 변압기 나오면요. 무조건 이거 채우시면 돼요. 됐니? 이 순서대로 채우면 돼. 가분 코일의 개수가 2대1이야. 그러면 전압도 2대1이고 전류는 1대2고 전력은 1대1이어야 돼. 이건 변할 수 없어. 그치? 코일 가분 개수가 나오는 순간 그랬을 때 1차 코일에 걸려있는 전압이 V라고 했어요. 그러면 2차 코일은 2분의 1V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라고 했어요. 그러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분의 1 I. 그래서 전력은 이렇게 곱하시면 되는 거라서 전력은 2분의 1 VI가 양쪽에 다 흘러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상호 유도에 해당되는 문제들도 풀 수 있는 것들을 다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그래서 이거 151페이지까지 문제 풀어가지고 오세요. 됐죠? 됐냐? 가능하냐? 너무 많아? 자, 그리고요. 축전기는 설명을 해드릴 텐데 축전기는 풀어오지 않으셔도 돼요. 네,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오시면 되고 혹시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었는데 우리가 허리상 축전기 같은 경우는 특목 대비나 뭐 이런 데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스킵하고 넘긴 게 있었어요. 70페이지. 됐어요? 네. 그래서 70페이지에 대한 축전기 내용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조각조각 시간에서 하면 돼서 그냥 그때 빼고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봐 드릴게요. 그래서 전기 파트의 큰 틀의 연결고리는 쭉 갔고요. 그걸 뺀 나머지 조각조각 있었던 사실들 연결해 볼 테니까 축전기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시간 되는 만큼만 같이 풀어보고 숙제는 별도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70페이지 보시면 축전기라고 하는 걸 요즘 우리가 얘기한 뭡니까? 바로 충전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충전기를 실제로는 축전기다, 저축한다 라고 할 때 축이에요. 모은다는 뜻이죠. 뭘 모아요? 전기를 모아요. 전기를 모은다는 얘기는 뭐야?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전하를 모은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전하를 모으는 장치를 우리가 축전기다라고 하는데요. 이 축전기의 구조는 뭐냐면 사실은 축전기는요. 이렇게 금속판 2개만 있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금속판 2개만 이렇게 회로도에 연결해 놓으면 이 금속판 2개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이 자체가 건전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콘센트를 꼽아서 여기에 됐어 축전을 시켜가지고 얘를 새로운 건전지로 만들어서 얘를 들고 다니는 거죠.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축전기인데 이 축전기의 원래 구조는 됐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금속판 2개예요. 자, 그러면 이 금속판 2개를 가지고 건전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충전시키면 되는데 충전이라는 게 뭐야? 라고 하면 한쪽은 충전시키기 위해서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 됐죠?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전압을 거는 순간 실제로 이 금속판이라는 건요. 자유전자가 많아요. 자유전자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똑같아서 중성인 것 뿐이야. 됐죠? 이런 식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양이 똑같아서 중성인 상태, 이게 금속의 성질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A판도 B판도 중성인 금속판이야. 근데 내가 얘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압을 연결하는 순간 플러스 전압 쪽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정전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력 때문에 얘가 이 안에 있는 전자를 땡깁니다. 자유전자. 그러면 자유전자는 당기는 전기력을 받아서 얘가 이렇게 끌려가서 여기에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판인 A판에 있던 전자들을 하나씩 뜯어서 얘를 B판에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 A판은 점점 전자를 잃으니까 플러스의 성격을 갖게 되는 판입니다. 그러면 얘가 전자를 4개를 뜯었어 라고 하면 아 전자 4개 잃었으니까 플러스 4쿨롱의 전하를 띄워 이런 느낌. 대신에 여기 있던 전자 4개가 이쪽으로 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4쿨롱이야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그래서 전자를 가져다가 뜯어서 반대편에 붙이면 얘는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판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는 판으로 거듭나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의 건전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충전 끝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실제로 여기에 전자가 많아도 무한대는 아니잖아. 뜯어서 갖다 붙이는데 한계가 있어. 되겠어? 그래서 얘네들이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게 결정돼요. 그래서 그 용량까지만 얘는 10쿨롱까지만 충전시킬 수 있어. 그럼 플러스 10쿨롱, 마이너스 10쿨롱이 되면 더 이상 충전 안 되죠? 충전 끝났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 충전의 원리는 간단해. 간단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충전이라고 하는 건 그 용량만큼 전자를 한쪽에서 뜯어서 반대쪽에 넣는 거구나 이 얘기야. 그러려면 반드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한쪽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어야죠. 근데 우리 집은 교류전이야. 교류전압이야.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에 여가지고요. 여기서 뜯어서 일로 가는 순간 이쪽이 마이너스로 바뀌면 다시 전자 갔다 오죠. 그럼 충전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직류 전류로 흐르게끔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여기에 다이오드라는 PN 접합 다이오드 연결해.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해. 그렇게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우리 집은 그런 식으로 해서 충전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는 충전을 시킬 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전자를 잃은 만큼 얘가 없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Q쿨롱이면 반드시 얘는 마이너스 Q쿨롱이죠. 얘가 4개 잃었는데 얘가 8개 얻는 일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한 판 축전기 하나라고 하는 건 이거 2개가 한 세트야. 이 축전기에 충전된 전화량은 얼마야? 라고 물으면 됐죠?
이 충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은 얼마라고 합니까? Q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 Q 아니에요? 아니에요. 됐어. 네. 얘가 10쿨롱 플러스 10쿨롱을 띄고 얘가 마이너스 10쿨롱을 띌 때 이 충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이 얼마야? 그럼 10쿨롱의 전하가 충전됐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 결국은 전자 10개가 움직인 거기 때문이야. 알겠습니까? 20개가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10개를 잃어서 10개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인 전자수는 10개라서 10쿨롱이야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충전기는 2개의 금속이 한 세트인데 하나는 플러스 Q쿨롱, 하나는 마이너스 Q쿨롱까지 충전됐다. 그러면 이 금속판의 충전량은, 전하량은 Q만큼 충전됐어요. 이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도 노트북 쓰는데요. 24시간 쓸 수 있는 충전기가 내장되어 있어. 막 이렇게 해서 뭐 홍보해서 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24시간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전화를 쓰는지를 계산해서 그 정도면 24시간 쓸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용량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거죠. 충전기가.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금속들이 전하를 충전할 수 있는데 문제는 24시간 쓸 수 있는 충전기도 있고요. 10시간밖에 못 쓰는 충전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충전기의 용량이라고 하는 거, 모을 수 있는 전하량, 이게 용량이야. 이게 크면 좋은 배터리죠. 그거 가지고 자동차도 돌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저 전하량은 엄청 큰 배터리를 써야 되겠죠. 이런 거야. 그러면 이러한 전하량, 이러한 전하량, 충전기에서 모을 수 있는 이 전하량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이 전하량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V라고 하는 값으로 계산해요. 얼마만큼의 전하를 모을 수 있냐? 이거를 우리는 CV로 계산한다. 자, 여기에서요. C가 뭔데? 라고 하면 됐죠? C가 뭔데? 라고 하면 얘는 전기 용량이라고 합니다. 곱하기 전하. 이게 모은 전하량. 자, 모을 수 있는 전하량은요, 전기 용량의 전압을 곱한 값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금속판 2개가 있는데, 금속판 2개가 작은 금속판 2개야. 그러면 내가 건전지에 연결해도요, 여기는 전자 뜯어서 여기다가 넣을 건데, 이 금속판의 면적이 작으니까 이 안에 있는 전자수도 적어. 그럼 모을 수 있는 전하량이 작겠지. 근데 얘에 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금속판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금속판에 움직일 수 있는 전자수도 많기 때문에 모을 수 있는 전하량도 많아 라는 거예요. 됐죠? 네, 이거를 쉽게 우린 전기를 물로 표현하니까, 물로 표현하면 이 C에 해당되는 전기 용량이라는 건 뭐냐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통. 그래서 통의 밑바닥 면적이다 생각하면 돼. 통의 크기야. 통이 넓은 애도 있고요. 통이 좁은 애도 있죠. 그러면 얘의 전기 용량이 얘에 비해서 엄청 큰 거야. C값이 크다고요. 그래서 얘 전기 용량이 C라면 얘는 그래서 한 50쯤 돼. 전기 용량이 5배 커. 이 얘기야. 그러면 거기에다가 물을 담죠. 물을 담으면 물의 높이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 물이라는 게 전하량이죠. 그 전하량이 쌓여있는 이 높이. 됐죠? 이게 바로 전이야. 되겠어? 그래서 이거 1m 높이까지 쌓았어요. 아니야. 난 여기까지 쌓아서 3m 높이까지 쌓았어. 1m 쌓았을 때보다 3m 높이로 쌓았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물량이 3배 많겠죠? 됐어? 이 안에 있는 총 물의 양이 바로 전하량.
전기를 띤 입자를 이만큼 모았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총 전하량을 결정하는 건 넓은 통에 물을 얼마나 높이까지 쌓았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안에 모아있는 전하량이라는 걸 물량이라고 본다면 물량은 이 부피만큼 쌓이잖아요. 부피는 밑면적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 중에서 밑면적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는 거 담을 수 있는 공간 이 역할을 하는 게 전기 용량이다. 그리고 거기에 쌓은 물 높이가 바로 전압을 얘기한다. 그래서 밑면적 곱하기 높이가 총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인 전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 그러니까 아무리 전기 용량 밑넓이가 같더라도요. 높이가 낮을 때보다 높이가 높을 때가 훨씬 더 물량이 많죠. 또 물량이 똑같더라도 물의 높이가 똑같더라도요. 밑면적이 작으면 안에 들어있는 양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래서 충전할 수 있는 총량은 얼마나 넓은 통에 얼마나 물을 높이까지 부었냐라고 하는 걸로 결정한다. 이게 전하량이다. 이게 충전기가 저장할 수 있는 전기 용량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으는 총 물의 양은 전하량, 전기를 띤 입자의 양이고요. 그 전기를 띤 입자를 모을 수 있는 건 넓은 통에 높게 쌓으면 된다. 그 통의 넓이가 바로 전기 용량, 이 판의 넓이를 얘기한다. 됐죠? 그리고 이 높이가 바로 이 아이들 사이의 전이차. 그래서 얼마나 물을 확 밀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걸로 이 높이를 얘기한다. 그래서 Q는 CV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되겠니? 그러면 여기서 V라고 하는 전위는 알아요. 10V, 20V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됐죠? 네. 근데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넓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라고 하는데요. 이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C값은요.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C값은 여러분들이 한 장을 넘겨보시면 입실론 D분의 F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입실론 D분의 S라고 하는 게 바로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걸 결정할 건데. 됐어. 자, 여기에서 입실론 D분의 S 이렇게 할 건데 여기에서 D가 뭡니까? 라고 하면 우와. 입실론 D분의 S라고 하는데 이 D가 뭐냐면 금속판 두 개 사이의 간격이에요. 이 간격이요. 좁을수록 전기 충전이 잘 돼요. 왜요? 라고 하면 여기는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극을 띄고 있고요. 얘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극을 띄고 있는데 가만 놔두면 방전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얘네들이 가까우면 서로 잡아당기는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잘 빠져나가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지? 방전이 잘 안 돼. 충전한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두 개의 금속판 사이의 간격은 좁을수록 훨씬 더 충전이 잘 돼요 라고 하는 거고요. S가 뭐냐면 금속판의 면적입니다. 금속판의 면적이 넓을수록 자유전자수가 많으니까 충전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넓은 판에 두 개의 금속판을 가능한 최대한 가까이 이렇게 해야 그래서 충전할 수 있는 능력이 전기 용량이 커져 라는 겁니다. 전기 용량이 커져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기에서 입실론이라고 하는 유전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요 사이에 뭐 있어?
판 사이에 간격이 있잖아요. 그 안에 뭐 들어있어?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를 가정하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이게 진공 상태가 아니고 이 안에 종이를 넣던 뭘 넣던 그래서 넣으면 유전율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유전율이 훨씬 더 좋아요. 지금 우리는 입실론 제로, 그래서 진공 상태의 일들을 생각한 거야. 근데 이게 진공이 아니고요. 판과 판 사이에 어떤 물질이라도 넣으면 이 유전율은 좋아집니다. 유전율은 카파의 입실론 제로예요. 그래서 이 안에 어떤 물질을 넣으면 진공일 때보다 어떤 물질을 넣었을 때 최종적인 유전율은 어때? 라고 하면 카파 값은 무조건 0보다 커요. 무조건 1보다 큽니다. 1보다 커서요. 나무를 집어넣던 종이를 집어넣던 또 다른 금속을 집어넣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도 카파 값은 2보다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유전율이 훨씬 더 진공 상태일 때가 좋아져.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걸 집어넣어도 돼서 집에 가서요. 충전기 하나 해체해 보시면 금속판과 금속판 사이에 그래서 종이가 들어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유전율을 높여가지고요. 전기 용량을 높여서 아주 넓은 통을 만들면 물을 엄청나게 많이 넣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전기 용량을 크게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전기 용량을 크게 하려면 이 간격을 최대한 붙이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 붙이면 이건 그냥 한 방밖에 안 될 거야. 붙이면 안 돼. 최소한 떼어야 돼. 됐어요. 그러면 초근접할 때 붙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어떤 물질을 집어넣으면 아무리 붙여도 붙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 면적을 최대한 넓히면 되는데 문제는 이걸 최대한 면적을 넓히면 어떻게 되게? 충전기가 커져야 되니까 노트북이 이따시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불편해.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충전기를요 두루마리 휴지처럼 말아요. 그 사이에 종이를 집어넣고 얘를 말아요. 그럼 두 개가 붙지 않고 부피를 최대한 줄여서 넓은 면적의 충전기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말다고요. 두루마리 휴지처럼. 자, 그래서 면적은 최대한 넓힐 수 있을 만큼 넓히고요. 간격은 최대한 좁혀야 되는데 붙지는 말아야 되니까 이 안에 어떤 물질을 집어넣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어떤 물질을 집어넣는다고 쳐봐. 이걸 집어넣는 게 안 넣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요. 왜? 이걸 집어넣으면요. 얘가 플러스니까 돼서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로 대전됩니다. 맞죠?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가 이쪽이 플러스로 대전이 되면 여기에 있는 전기를 띤 입자가 방전되지 않게 잡아당길 수 있는 힘이 더 세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요, 전기 용량은 두 개 사이의 간격은 좁을수록 면적은 넓을수록 좋고 그리고 두 판 사이에 어떤 물질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훨씬 더 입실론값 유전율이 좋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의 전기 용량을 결정한다. 그랬을 때 전기 용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페럿이라고 부른다. 페럿, 10페럿, 20페럿 뭐 이렇게 부른다. 됐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는데 이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듣고 마십시오. 자, 내가 축전기를 이렇게 축전기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축전기 두 개를 이런 식으로요. 이제 매번 이렇게 그리려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축전기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그냥 기다란 막대 두 개가 축전기예요. 건전지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죠? 구분되겠죠? 네. 그래서 축전기는 이렇게 그려요. 축전기 두 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는 회로도가 있고요. 축전기 두 개를 이렇게 반렬로 연결하는 회로도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얘 A, 얘 B, 얘 A, 얘 B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아이는 3페럿, 얘는 6페럿 뭐 이런 그래서 이런 전기 용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치자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랬을 때요. 실제로 여기에 내가 얼마 10V의 전압을 걸었어.
그러면 충전된 전기 용량이 얼마야? 막 이런 문제들이 막 나올 거야.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요. 얘는 어떤 애들이냐? 실제로 플러스가 걸려있는 건 이 판에 걸려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이너스가 걸려있는 건 이 판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자를 뺏어서 여기다 넣습니다. 됐어? 네, 여기다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여기가 플러스 2쿨롱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2쿨롱의 전하가 충전돼. 그러면 전체 충전된 건 얼마입니까? 그냥 2쿨롱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판은요? 얘네들은요. 얘가 플러스라서 정전기에 유도돼서 마이너스를. 됐어? 얘가 마이너스라서 정전기에 유도돼서 얘가 플러스를 띠는 것뿐이야. 이 가운데 있는 건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전기 용량이 떨어집니다. 왜요? 실제로 얘가 이렇게만 있는 거니까 원래 이렇게 붙어 있을 때보다 어떠냐면 간격이 넓어진 거죠. 맞죠? 판과 판 사이의 간격이 뒷값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전기 용량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어쨌든 간에 하나는 3페롯이고 하나는 6페롯짜리를 꼽아놨잖아요. 그러면 이거 전체는 몇 페롯짜리 전기 용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놓은 거랑 같습니까? 라고 하죠. 이렇게 축전기를 직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기 용량이 떨어져. 그러면 합성 전기 용량은 줄어들게 도와줘야죠. 뭔가 느낌이 있어요? 저항이 무슨 연결? 병렬 연결의 합성 저항 구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C1, 얘를 C2라고 하면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2의 역수값이 전체 전기 용량이 돼요. 됐냐? 그러니까 얘는 얼마? 전체가 2페롯짜리 축전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되겠어? 그러면 Q는 C9이니까 1의 2페롯, 여기 10V. 그러면 전화량은 얼마? 20쿨롱까지 충전할 수 있어. 이런 얘기야. 납득해? 근데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돼? 얘 C1이 3페롯이고요. C2가 6페롯이라고 하는데 그런 축전기를 병렬 연결해. 그러면 얘는 어떤 효과야? 라고 하면 얘는요. 이 자체가요. 한 판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보여요? 그러니까 병렬로 연결하면 금속판이 넓어지는 효과야. 그러면 면적이 넓어지면 전기 용량은 끝장나게 커지죠. 그러면 병렬로 축전기를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기 용량이 커지는 거니까 이때 합성하는 방법은 크게 만드는 거니까 각각의 전기 용량을 뭐하는 거다? 더하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3페롯이고 얘는 6페롯이니까 전체가 9페롯의 전기 용량을 가져. 이런 얘기야. 그러면 Q는 CV니까 전체가 9페롯이고 10V에 연결해서 얘는 90쿨롱의 전하를 충전할 수 있어. 이런 느낌. 알겠어? 그래서 축전기를 직렬로 연결하는 건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야. 그래서 축전기를 병렬로 연결하는 건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의 합성 저항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어?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충전기의 구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 충전기 파트는 풀어볼 필요 없이요. 오늘 뒤에 있는 전자기 유도와 상호 유도만 문제 풀어오는 걸로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